그러니까 7%면은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예, 사람들이 간혹 약간씩 헷갈리긴 하는데요. 뭐 유엔이 정한 인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령 사회를 사회적 이슈로 양국 정부에서 노력하는 데는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여러 이유들 이런 것들은 차차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일본은 이미 2005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한국의 방향성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돌봄 인력을 잘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실버 케어 테크와 같은 이러한 실버 산업들을 중요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 문제를 이런 경험한 일본, 그리고 그것을 바톤 터치로 이어받은 한국이 잘 들었습니다. 이거 국가 차원의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해결 방안들을 제도적 측면이나 개인적 측면으로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을 본다면은 제도적으로는 양육시설이 확대되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보장 등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가사분담,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 및 생산력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은 역시 정년 연장, 그다음에 퇴직 후에 노인 재취업 문제 등 일자리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역시 연금이라든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야 연금 저축 및 여가 활동 등을 본인 스스로 계획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일본을 보자면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아동이라든가 노인과 관련된 법령들을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5월에 제4차 저출산 사회 대책에 대한 이런 이 법령들을 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주로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있어서 불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들이겠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낳음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많이 받는다든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분할 취득이 가능하도록, 본인이 정말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시기에는 쉴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고용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비정규직 안에서는 일과 가정의 이 양립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정에 대한 정규화를 추진해 나가는 정책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일본에서 내세운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첫째 자녀 출산 후에 취업 여성 70% 정도까지 어쨌든 이 여성들을 취업시키는 것들, 여성의 이 경력 단절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우려하는 정책이죠. 이 경력 단절이 됨으로써 여성은 일생에 직장을 몇 번씩 바꿈으로써 본인의 어떤 캐리어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비효과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의 30% 정도를 쓸 수 있게끔 좀 환상적인 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 육아휴직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의 30%를 쓸 수 있게 한다라는 목표치는 국가라면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치이지 않나라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대기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기 아동 제로 운동의 정책을 핌으로써 부모가 정말 필요할 때는 아이를 곧바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일본의 경우 이런 게 정말 실천이 된다면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또한 현 정부에서 핵심 추진 과제로 의료, 돌봄, 연계 혁신, 그다음에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 친화기술 연계 사회 서비스 혁신, 복지 시스템 지속 가능성 제고 등을 발표를 했답니다. 예. 또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이 사회적인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물론 뭐 이제 노인을 돌보는 일대도 그러하지만 뭐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갈등이 지속적으로 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과 노인층에게 이런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들, 불평등, 여러 가지 좀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2025년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2025년 문제라는 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를 줄여서 25년 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각국 공통의 문제인 노동력 부족,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외에도 세대 간 갈등이 있어요.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의 부담이 이제는 한계다든가 고령자 부담을 또 젊은이들이 져야 하는가 같은 글들이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비, 사회보장비 등과 관련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이해와 협조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겪으며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던 지금은 노년층을 얼마나 이해할지, 그리고 그들을 또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불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한 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고령화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보험 방식의 어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발전을 하려면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런 복지에 대한 투자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최하위권인데요. 노인을 돌보는 일에 재원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장기요양 종사자라고 하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인력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본도 이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이란 제도를 실시하면서 케어와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케어 매니저를 양성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고령사회의 어떤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했습니다만 일본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은 2020년 이후로 정부 차원의 여러 대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초고령 사회 대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90년대 사회적 입원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호보험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일본 개호보험 제도 개정의 중심축이 이 국회에서 나온 그걸 도입한 이후의 일인데요. 간단히 이걸 설명하자면 중앙정부가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는 재량권을 지방정부에다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방정부는요, 해당 지역의 자원을 좀 예를 들면 개호 인력이라든가 기관이나 봉사자, 그다음에 민간 조직, 주민 등 이런 자원을 활용,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나 고령자 자신에 의한 상호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뭐 그 일본식 표현이겠지만은 자조, 호조 서로 도운다는 거 공조, 그다음에 공공이 돕는다는 공조라는 개념을 토대로 실시한 제도인데요. 뭐 이것까지 다 설명하자면은 100분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후성 노동성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초과하는 것에 의한 보험급여의 재정적 문제에 대비해서 2009년에 지역 포괄 케어 연구회를 통해 2025년을 목표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둘러싼 논점을 검토했답니다. 여기서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호보험의 역할, 개호보험을 둘러싼 지역의 역할, 또 한편으로는 의료의 역할, 지역 주민의 역할, 가족, 지역 주민의 상호적 지원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는군요. 그 다음에 2025년을 목표로 치매 지원 체계도 구축해 왔어요. 일본은 치매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서 5개년 계획인데요. 2013년부터 17년 정책 추진 종합 전략으로서 이를테면 오렌지 플랜을 이야기했고 2015년에는 신 오렌지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명시해서 치매 고령자 관련 서비스 기반을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과거에 준비한 여러 정책이라 하더라도 20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옥석을 가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신 오렌지 플랜이 오렌지 플랜이니 뭐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일본의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한 1970년대부터 노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노인과 이 노인의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어떤 체계는 갖추어지지 않고 별도의 노인 의료와 노인 복지 이러한 정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골드 플랜이라고 하는 플랜, 고령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서 노인복지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증설하는 그동안에 인프라가 없었던 것들을 구축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골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만 지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보다 노인에게 좋은 것은 더더욱 집이겠죠. 이 집에 가까운 재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신 골드 플랜입니다. 시설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에게 가정과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정책들, 얼마만큼 재가 서비스를 많이 확충하느냐 이런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신 골드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책 이후에 이것들로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보험 방식이라고 하는 일본에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 제도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호보험 제도는 복지와 의료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노인이 필요한 재가 서비스라든가 내지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뭐 우리에게 흔하진 않습니다만 방문 물리치료와 같은 뭐 이런 서비스까지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단위의 어떤 포괄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 단위 중심으로서 이것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노인에게 가장 노인 중심, 이용자 중심, 가족 중심의 모델, 지역 중심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으로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의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자금들을 받아서 돌봄 로봇과 그리고 그러한 로봇을 만들어서 현장에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업, 그리고 가족 전체가 이러한 고령 사회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본의 고령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는 역시 일본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조 교수님과 사활을 걸고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또한 사활을 걸고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초고령 사회라는 주제가 워낙에 좀 광범위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도전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해서 뭐
모든 정답을 다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에는 좀 시간을 더 투자해서 100분 토론 정도로 기회를 내서 토론을 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그때도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응해 주셔서 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10년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공 교통시설을 타고 이렇게 오락내락 하면서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일본 노인분들은 그 뭐라 그럴까 안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대 제가 중반경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분들은 자리만 비면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 노인들은 안 하면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 교수님은 어떻게 그때 그런 경험 하셨던가요?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10년 정도 똑같은 시기를 머물면서 물론 저 이제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아침 안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에 노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데 망설이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도 아마도 뭐 일본의 노인들이 좀 더 좀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의존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게 우리 노인분들이 좀 오지랖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노인분들 이렇게 보면은 집안 문제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 쿨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간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도 보였습니다. 근데 또 요양원 그런 부분에도 많이 경험이 있으시고 어떠세요? 이제 요양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문화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런 관계를 노인과 전문가가 이제 종사자가 그러한 어떤 면을 보이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지금의 어떤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데올로기 그리고를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상당히 솔직합니다. 있는 대로 뱉어내시는 분들, 그리고 그것이 욕구로 표현이 돼서 어떤 케어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이 필요한 생활의 패턴의 욕구로 구별해낸다든가 그 외에 전문가의 영역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케어의 전문화로 표출한다라는 게 저는 좀 달랐다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어떤 요양원의 문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요양원에서 술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신체 구속이 금지됐다 뭐 이런 것들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가요? 이것이 실은 이 본인의 인간의 욕구를 얼마나 개별화하려고 하느냐란 어떤 그 제도적인 정책의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다 누구나 각각의 개별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문가의 의도로 훼손시키지 않는 것들, 이것이 아마 일본의 노인 요양 현장에서는 노인에게 목표를 설정하는 일, 그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양원을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양원에서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전문화를 시키는데 직원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말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술을 주는 요양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노인이 가지고 있는, 남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그대로 요양원 안에서 표출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술을 먹는 노인에게 어떤 욕구를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체 구속에 대한 것들은
뭐 일본도 과거에는 신체 구속이라든가 노인 학대라든 것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한일 양국의 노인 학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 노인이 의사 결정을 못 한다든가 내지는 치매로 인해서 여러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얼마나 노인 중심에서 묵지 않고 케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노인을 돌보는 정책의 경험치가 쌓인 나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은 노인을 묵지 않으려는 의사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요양원이나 정신병원 안에서의 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케어를 하자라고 하는 돌봄의 문화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처음에 신체 구속 제로 운동이라는 것을 개호봄 시작부터 해왔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 다종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일본의 경험, 한국의 미래, 그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조문기 교수님과 함께한 집중진단 4월, 사회적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 늘 국민을 보고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집중진단 4월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일본 대지진 그 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 많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건강한 그런 분들을 목표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늘어난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AI 기술을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개별 문제에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병 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수가 늘면 그들을 지원할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 할 넘버 서포트를 개발했습니다. 뇌에서 생체전이 신호를 검출해 자기 몸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할은 노화로 인한 환자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 사회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